네, 짬독서 하러 왔습니다. 8장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8장, 9장, 10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독서하고 같이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8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회방꾼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다. 여러 영역 중에서 이름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영역은 바로 돈이다. 돈에 붙여지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된다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잊지 않고 산다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지혜로운 부자는 되고도 남을 것이다.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이변으로 통한다. 그 이유는 수상자 중 한 명이 경제학자가 아닌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심리학자인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 바로 프레임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어보는 방법, 프레임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사과와 오렌지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고 묻든 무엇을 더 싫어하느냐고 묻든 상관없이 일관된 답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앞의 질문에 사과라고 답했다면 뒤의 질문에는 오렌지라고 답해야 한다. 또한 어떤 월간 잡지의 구독료가 1년에 12만 원이라고 하든 한 달에 1만 원이라고 하든 사람들은 구독 여부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1년 구독료가 12만 원이라고 할 경우 비싸다는 이유로 잡지 구독을 거절한다면 한 달에 만 원이라고 할 경우 싸다고 구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너먼 교수의 연구는 이런 기대가 틀렸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이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했고 마침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프레임이 노벨상을 가늠하게 만든 셈이다.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붙인 이름대로 세상을 판단한다. 가령 어떤 사람을 놓고 테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자유의 전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행동을 불러온다.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선택의 권리라고 이름 붙이지만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라는 이름을 붙인다. 단적인 예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도는 그녀의 이름을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할 때와 결혼 전의 이름을 추가한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이라고 할 때 크게 차이가 난다. 로드햄 맞겠죠? CNN에서 2006년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에 대한 여론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여론보다 더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이름, 그죠? 결혼 전의 이름을 추가한 이름에 대한 여론이 더 우호적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여러 영역 중에서 이름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영역은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공돈.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돈에는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마트에서 1만 원을 내고 선물용 주스 세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이 월급 통장에서 나온 돈이면 1만 원을 쳐주고 책갈피에서 찾은 공돈이라면 5천 원어치 값어치만 인정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출처에 따라 돈에다 갖가지 이름을 붙이고는 마치 서로 다른 돈인 양 차별해서 쓰는 습관이 있다. 특히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그 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해서 결국 돈을 쉽게 써버리고 만다.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돈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또 얼마나 쉽게 써버리게 되는지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한 신혼부부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로 하고 $1,000를 들고 호텔 카지노에 들어갔다. 몇 시간 즐기다 보니 $1,000를 모두 잃고 말았다. 신혼부부는 게임을 더 하고 싶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자신들의 절제력에 뿌듯해하면서 말이다. 신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신랑은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5짜리 카지노 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카지노에서 기념품으로 하나 남겨온 칩이었다. 그런데 그 칩 위에 17이라는 숫자가 마치 홀로그램처럼 비치는 것이 아닌가? 신랑은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신부 몰래 다시 카지노로 향했다. $5를 룰렛 게임의 숫자 17에 모두 걸었다. 놀랍게도 공은 17에 들어갔고 신랑은 35배 배당을 받아 한 번에 $175를 챙겼다. 신랑은 또다시 17에 걸었고 이번에는 $6,125를 땄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 마침내 $750만 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따게 되었다. 신랑은 다시 한번 모든 돈을 17에 걸었다. 그때 카지노 매니저가 다가와 현재 현금이 부족하니 여기서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신랑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순간 신랑은 행운의 여신이 자기 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더 큰 카지노로 향했다. 거기서 다시 17에 모든 돈을 걸었다. 놀랍게도 룰렛공은 다시 17을 향했고 신랑은 2억 6,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시도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볼은 10발에 떨어졌고 그는 지금껏 땄던 천문학적인 돈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다. 한꺼번에 2억 6,200만 달러를 잃고 호텔로 돌아온 신랑에게 신부는 어딜 다녀왔는지 물었고 신랑은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을 했노라고 했다. 결과를 묻는 신부의 질문에 신랑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괜찮았어. 겨우 $5밖에 잃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신랑은 처음 가지고 있었던 $5 외의 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게 번 월급이었으면 결코 도전하지 않았을 무리한 베팅을 했고 결국 2억 6,2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잃고도 겨우 $5밖에 잃지 않았다고 허세를 부렸던 것이다. 그 신랑은 분명 2억 6,200만 달러를 잃은 것이지 자신의 말처럼 $5만 잃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나의 돈인 거죠. 소중한 돈. 오래전에 빌려주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돌려받은 돈.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돈. 휴먼 계좌에서 발견한 돈. 주운 돈. 보너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 등등. 이런 돈들은 횡재라도 한 듯 짜릿함을 안겨주지만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 이들에게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의 출발은 돈에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거 좋은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특히 공돈이라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미 공돈이라는 이름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사회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의 조언대로 해보라. 공돈을 은행에다 2주간만 저축해 놓아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 그 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돈이라는 이름에서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 돈 세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저도 방금 전에 그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하나?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예금했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그렇게 적혀 있네요. 다행이다. 푼돈. 공돈 못지않게 지혜롭지 않은 이름이 푼돈이다. 액수가 적은 돈에는 습관적으로 푼돈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돈은 쉽게 소비될 운명에 처한다.
저자의 가족이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작고하신 목사님은 월말이 되면 월간 묵상 교재를 교인들에게 홍보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커피 한 잔 안 사 드시면 이 좋은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신앙심이 돈독한 신자들은 의례 그 책을 사서 경건한 생활을 하겠지만 나같이 무늬만 신자인 사람은 커피 한 잔 값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1년에 36,000원이라고 하는 것과 한 달에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다. 그 이유는 프레임을 바꿔주기 때문이다. 한 달 구독료로 프레임하게 되면 그 돈을 소소한 돈, 즉 푼돈으로 바라보게 된다.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에겐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만 지하철 타면 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 결국 1년 구독료의 총합은 동일하지만 이를 월 단위로 나눠 리프레임함으로써 그 지출을 습관적인 소소한 지출과 비교하게 하여 푼돈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카드 쓰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죠? 할부를 하면 그 달에 나눠서 내는 돈이 좀 작으니까 뭐 푼돈 정도 나가니까 하면서 할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잘못된 습관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습관, 돈을 모기에는. 실제로 연간 구독료를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권당 구독료로 제시하는 것이 잡지 구독료를 10에서 40%까지 올려준다는 보고가 있다. 언제부턴가 연간 구독료를 제시하는 잡지보다는 권당 구독료를 강조하는 잡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 건강보험 광고를 보면 하루 땡땡원이면 걱정 끝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1년 건강보험료 총액부터 접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워지지만 그 가격을 하루 단위로 리프레임해서 제시하면 푼돈, 즉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존 거빌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보면 이러한 푼돈 프레임, 마케팅에서는 pennies a day 기법이라고 함. 이 푼돈 프레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pennies, 그죠? 우리 1페니, 2페니, 그 센트하고 같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푼돈 프레임, 그죠? pennies a day, a day. 연구팀은 참여자들에게 회사에서 한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원들에게 1년간 기부할 의사를 물었다. 한 조건에서는 연간 기부액 30만 원을 제시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1일 기부액 하루 850원을 제시했다. 과연 어느 조건에서 기부 참여자가 더 많았을까? 분석 결과 연간 총액 프레임 조건에서는 30%만이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1일 기부액 프레임 조건, 푼돈 프레임 조건에서는 52%가 기부 의사를 밝혔다. 1일 기부액 조건의 사람들이 연간 총액 조건의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다. 이들에게는 푼돈 프레임이 제시되어 선한 일을 더 쉽게 하도록 유도되었을 뿐이다. 선행은 선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푼돈 프레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소비로 이끌 수도 있다. 어떤 잡지사에서 새 주간지를 창간하면서 당신에게 구독을 권했다고 하자. 그러면서 출간 기념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의를 했다면 이때 당신에게 한 부당 구독료가, 즉 매주 구독료가 얼마면 구독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고 하자. 얼마를 내겠는가? 만일 이 질문 대신에 연간 구독료가 얼마면 구독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다고도 해보자. 얼마를 적어내겠는가? 만일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1년 적정 구독료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프레임으로 묻든 동일한 총액을 적어낼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권당 1,000원이면 좋겠다고 적어냈다면 두 번째 질문에는 연간 52,000원,
1,000원 곱하기 52주라고 적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구독료를 물어본 조건보다 건당 구독료를 물어본 조건에서 연간 총액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그러니까 건당으로 더 높게 가격을 매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적정 연간 구독료를 쓰게 한 조건에서 52,000원을 써냈다면 건당으로 환산하면 1,000원에 해당. 적정 건당 구독료를 쓰게 한 조건에서는 무려 2,000원을 적어낸 것이다. 연간 구독료로 환산하면 2,000원 곱하기 52주 10만 4천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죠? 아까 52,000원보다 훨씬 2배죠. 권당 프레임 조건에서는 일주일에 2,000원 정도면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푼돈 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에 액수가 높아졌던 것이다. 따라서 상술이 좋은 판매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에게 푼돈 프레임을 하려고 노력한다. 신용카드의 할부 판매도 같은 원리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이에 맞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푼돈 프레임을 총액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총액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담배 한 값에 2,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년간 지출할 담배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매주 3, 4장씩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푼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년간 지출하게 될 혹은 향후 5년간 지출하게 될 로또 비용 총액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5년에 걸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신청이 2007년 1월 2일자로 만료됐는데 전체 금액의 45%인 582억 원은 찾아가지 않아 결국 국고에 귀속되었다. 전체 환급액 1,267억 원, 3,300만 명 가운데 685억 원, 1,700만 명 정도만 신청한 것이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띈 것인데 이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9년치 5,400원, 승용차 소지자는 정기등록 때 4년치 19,200원을 납부하게 했다. 이 제도는 2001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됐고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환급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에 따라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19,200원에 이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죠? 이 말은 4,000원? 이렇게 적게 4,000원을 안 찾아가서 590억 정도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다 남아서 국고나 어쨌든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으니까 큰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롯데백화점 사태, 롯데카드 사태 벌어졌을 때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그래서 카드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때 백화점에 가서 카드 부스에 가서 저는 이제 해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회비를 돌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그 규칙에 보면은 바로 해지를 할 때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카드사 직원들이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수로 환급이 되는 거거든요. 1일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솔직히 몇천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지금 바로 안 되느냐, 왜 며칠이 걸린다고 하느냐, 난 뉴스에서 봤다, 바로 찾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돌려달라, 난 몇천 원이라도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카드사 일이 있어서 방문했던 일반 사람들이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바라보는 시선이 몇천 원 가지고 되게 따지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몇천 원이지만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뉴스에서 몇만 명이 그 카드 자기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연회비가 어떻게 되지 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안 찾아가면
몇천 원, 뭐 3천 원이든 4천 원이든 안 찾아가면 그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13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건 롯데백화점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그냥 푼돈이라 생각해서 안 찾아갔지만 자기들은 그게 목돈이 돼서 13억이 남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찾아가면 바보고 호구고 되려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을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셈이구나 해서 저는 그냥 악착같이 찾아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그 푼돈에 대한 그 소중함도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런 뉴스랑 그냥 순식간에 그런 계산이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그냥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찾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잘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진짜 돈이 얼마나 그 소중한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버는 거는 힘들어도 쓰는 거는 쉽다고, 그죠? 정부의 홍보 부족이라는 납세자 연맹의 항의로 자, 납세자 연맹에서 이제 이런 항의를 했다는 거죠. 정부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했다. 이런 거죠. 정부의 홍보 부족이라는 납세자 연맹의 항의로 환급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1,700만 명은 끝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한테 그냥 돈이 간다는 거죠. 홍보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개개인의 국민들에게는 환급액이 푼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절대 푼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전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동창회비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경우와 일괄적으로 자동 이체한 후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 자동 이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어느 쪽에서 회비가 더 많이 거칠까? 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단 이체된 후에 환급받으려는 회비는 일부 회원들에게는 푼돈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회비를 내라고 하면 내지 않을 사람도 일단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회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임의 지혜로운 총무는 회비를 자동이체로 거둔 후에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환급해주는 전략을 쓴다. 그렇죠. 그렇다고 돈에 푼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지혜롭게만 잘만 이용하면 두고두고 만족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지출해야 할 때 평생 한 번이라는 프레임을 씀으로써 지출하는 돈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큰맘 먹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경비가 부담스러운 여행이었지만 앞으로 평생 이런 여행은 하기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에 이르자 여행 경비가 덜 부담스러워졌다. 가정경제를 한 달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비였고 가정경제를 1년으로 봐도 부담스러운 경비였지만 평생이라는 장기 프레임을 도입하자 한순간에 돈의 무게감은 줄어든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 여행을 마음껏 즐겼고 그때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든다. 그렇죠. 여행은 그렇죠. 살다 보면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계속 미루게 되거나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 단기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한 달 생활하기도 벅찬데 무슨 호사냐고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굴 돕는다는 말인가 하며 미루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큰 돈을 푼돈처럼 만들어주는 평생 한 번인데 라는 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고픔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이 한 명을 살리는데 드는 돈은 평생의 관점에서 보면 푼돈에 불과하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 경비도 평생 관점에서는 푼돈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보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한 방편이다. 그렇죠? 자, 다음 여기 밑줄 쳤습니다. 다음 원래 가격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월요일은 제가 또 근무가 없는 날이에요.
예전에 근무를 뺐었고, 그런데 오늘 똑같은 근무가 없는 날인데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오늘 이 내용도 약간 부합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관리 차원에서 생활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엄습해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사시고 계시는 거 맞죠? 와, 이럴 때가 있나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도 못한 그런 계획도 안 했던 상황이 주어지니까 참 그러네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또 대안을 찾아서 꾸준하게 생활을 한다면 뭔가 달라지겠죠, 다시? 여러분들도 짬독서 통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시간을 너무 쪼개서 뭐 빠듯하게 쓰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무의미하게 놀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책이라도 읽고 또 음악을 들어서 스트레스를 풀기라도 하든지, 뭐 취미 생활을 갖든지, 아니면 수면을 푹 취하든지 유익한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맛점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